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세르게이 모자킨이 KHL 역사상 최초로 통산 900포인트 고지에 올랐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KHL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서 안양한라가 하이원마저 꺾고 4전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역시 하이원을 잡고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4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47회입니다.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낮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임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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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마지막 녹음을 하고 있는 비하인더넷 247회입니다. 어제까지 온더스포츠는 고향에서 일반부 선수권 대회 중계를 모두 마쳤고 바로 또 그 대회 리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247회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김영준님 10월 22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NHL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하인더넷과 기자님 블로그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꿀잼입니다 하셨습니다. NHL 어느 팀 응원하냐고 지난번에 저희 셋한테 질문을 주셨었죠. 네, 그에 대한 또 댓글을 다시 한번 주셨군요. 김영준님 댓글부터 감사히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경준이님 23일 금요일 댓글 주셨군요.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NHL 불모지인 한국에선 한 줄기 빛 같은 방송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래 방송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또 주셨네요. NHL도 불모지고 하키도 여전히 불모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저희가 중계방송이 네이버에서도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 카테고리에 족구리그 중계방송이 같이 떠 있더라고요. K족구. 네. 네, 족구리그를 한번 눌러봤는데 야, 저희 그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시청자 수랑 비교해보니까 10배 더 많요. 족구리그가 저희보다 10배 시청자가 많더군요. 네. 거기 한 2,000명씩 보고 있습니다. 야,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족구하고도 이 정도 차이구나. 채팅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 군대에서 족구한 얘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하키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박봉석 캐스터가 족구리그 중계하러 갔다 왔는데.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는 김에 저도 봤는데 네. 아, 족구의 저변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종목들은 너무 많구나. 네. 그래도 뭐 경준이님 뭐 이런 분들, 김영준님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하나둘씩 늘어나면 뭐 언젠가는 터지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경준님 댓글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또 오셨군요. 10월 20일 화요일 댓글인데 저희 246회 녹음 후에 바로 댓글 주셨더라고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이현섭 기자님의 드래프트 이야기 많이 기대됩니다. NHL은 하드캡이어서 너무 팀 꾸리기 힘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드래프트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주셨는데 80년대에서 90년도 유명한 선수 중에 아들이 NHL에서 뛰고 있는 주니어들이 누구 있을까요? 전 짜증나는 카척 형제만 기억나네요 하셨어요. 오랜만에 이혁진 선수 이야기 나와서 기쁘네요. 예전에 동호회 팀 운동할 때 이혁진 선수가 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송년회 때 술도 같이 한잔하고 그랬었는데요. 이혁진 선수 아프지 말고 열심히 하길 기원합니다. 청취자분들과 세 분 모두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답변부터 드릴까요? 아들이 NHL에서 뛰고 있는 주니어들 누가 있느냐? 혹시 뭐 떠오르는 선수 있으세요? 현재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원래 보면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카척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라이언 수터 선수도 아버지가 밥 수터. 어쨌든 그쪽도 하키계 그 가족이고요. 예. 그다음에 스테스니 지금은 또 위니펙으로 이적을 했죠. 폴 스테스니 선수도 얀 스테스니 그 아버지도 굉장히 옛날에 그 퀘벡 노르딕스에 뛰었던 것 같은데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리제 선수도 아버지가 JP 파리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척 선수도 언급이 나왔는데 엄청 많아요. 좀 이상하게 좀 하키가 가족 이런 그 가족 아빠 아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버지든 뭐 가족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고
뭐 세 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크리스 드루리 이런 선수도 아버지가 선수였고,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예. 이혁진 선수 지난주에 박김찬 PD님이 인상적이었다고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글이신 것 같군요. 예, 10블럭 장인이 하나 또 나왔다고 네. 했었는데 아, 또 이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이혁진 선수 계속해서 일반부 대회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대회는 끝났죠. 예. 11월 대회 또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 감사드리고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또 잘 보고 갑니다. 세이디님이 또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26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아시아리그를 자주 봐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전 일정 취소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에서의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경기를 정말 오래간만에 직관하였습니다. 간만에 직접 본 경기는 초반 0대0 상황이 지속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양한라의 전승 우승으로 결정되었네요. 특히나 이날 경기는 이현승 선수의 골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멋진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원 팀조차 고향 어울림놀이 링크 대관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모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직관을 하셨군요. 예, 일반부 선수권 대회 고향에 오셨던 세이디님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 경기 재밌었죠. 네, 하이원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경기를 펼쳐줘서 저희도 재밌게 봤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볼 거고요. 고향 어울림놀이 링크 대관이 많이 어렵다고요? 이게 뭐 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게 기준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역 내 자기 지역 내에 팀이나 뭐 엘리트 팀 대관을 허락하는 정도로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홈구장만 고향이고 원래 연고는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강원도에서 경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사실상 고향이 홈인데. 예, 원래라면은 이제 강원도 지역 링크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게 맞는데 네. 예, 고향에서 링크를 대관 얻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게 고향 연고팀이 아니다 보니까 대관 얻는 게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는 듯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고향이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 그런 그렇죠. 문제가 또 있군요. 이게 코로나 문제가 아니면은 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간 되면 대관 얻고 이렇게 하면은 편한데 아무래도 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쵸, 외부에 있는 인원들이 좀 와서 링크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할 필요가 있죠. 네. 뭐 우리나라 링크장이 또 넉넉치 않은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말씀 주신 대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죠. 세디님 또 경기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벅스턴님 26일 월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짧은 댓글 주셨네요. 지난주에 그 재미없다는 댓글 그거 소개해드려서 그런가 뭐 몇 분이 또 재밌다고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또 꿀잼이라고 댓글을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재미없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 비하인드넷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죠. 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아스피린 공상님께서 매달 10,000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네, 아스피린 공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피린 03님 변함없는 정기 후원 항상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보답이 되고 있는지 또 걱정도 되네요. 그리고 K허브님도 뭐 중간중간에 계속 후원해주고 계신데 저희 몸 생각해 주시고 네. 또 가끔 후원도 해주시고 어제 먹었습니다. 저 그런가요? 많이 힘드셨군요. 네. 어제 그 고향 2연전 중계 마치고 집에 가서 한잔 했는데 그거 먹었습니다.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댓글 다 봤고요. 또 의견 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7회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소식 이현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NHL 파트는 따로 길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없습니다 뉴스가. 네. 뭐 사실 휴식 기간. GM 회의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막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뭐 대단한 내용이 나왔으면 제가 뭔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주요 계약 이런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조금 더 드리기는 할 텐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없습니다. 올해는 좀 FA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은 느낌이 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아빠 아들 그거 생각났는데 몇 명 더 생각이 났는데 아, 그 사이에 또 생각이 나셨어요? 지금 콜럼버스에 있는 맥스 도미 선수도 아버지가 타이 도미 선수. 아, 그렇네요. 현역. 아, 그죠? 그렇네요. 그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럼버스의 닉 폴리노 선수랑 이제 미네소타의 마커스 폴리노 선수도 아버지가 마이크 폴리노 씨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셀리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점프를 하는 셀리가 있는데 그게 폴리노 립이라고 해요. 네네. 그걸 이제 아들들도 골 넣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 현역이 아니지만 뭐 하우 이제 고디 하우 씨의 아들들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퍼리제 그다음에 밴쿠버에 뛰고 있는 브랜던 서터 선수도 아버지가 브렌트 서터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카척은 방금 또 댓글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안 하고 또 뭐 찾아보면 뭐 조던 롤런도 있고 뭐 여러 선수도 많은데 또 현역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서 몇 가문을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답변 추가 이렇게 드리면서 NHL 이야기 풀어보죠.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뭐 크게 주요 뉴스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 녹음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뉴스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자잘자잘하게 있긴 했었어요. 어떤 선수들의 소식이 있었나요? 뭐 팀별로 요약을 드리면은 밴쿠버가 이제 가데 선수, 버테넌 선수 이 두 선수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깊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을 그래 좀 잡았습니다. 밴쿠버가 올해 좀 얻는 거 없이 잃는 것만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지키는 자원은 일부 지켰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토폴리도 잃었고 그다음에 뭐 홀트비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르크 스트렘의 업그레이드라고 좀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밴쿠버는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버테나 이런 선수를 지킨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자유계약에 썩 성공적인 팀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뭐 그런 행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버플로 세이버스도 소식이 있네요. 리누스 울마르크 골리랑 그 다음에 샘 라인하트 선수를 재계약을 했는데 라인하트 선수는 조금 더 장기 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1년밖에 안 했어요. 이건 조금은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탑6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 자원 한 명이랑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골리진을 조금 더 믿고 갈 수 있는 울마르크 이렇게 두 명을 잡았다는 부분은 버펄로도 마찬가지로 좀 뭐 지킬 자원 좀 지키고 있다. 어쨌든 근데 홀도 들어왔고 올해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지금 RFA가 올로프손 선수도 있고 필루트 선수는 지금 KHL에 있으니까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한 600만 달러에서 어쨌든 나머지 RFA 자원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펄로도 결국 홀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세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비진이 이게 조금 전 제 기준에서 아직 못 믿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버펄로도 지킬 자원은 지키고 있다. 라는 요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토론토 메이플립스 이야기인데 미에이프 선수 계약이 됐나 보죠? 거의 뭐 그 방송 그 다음 날인가 계약이 조정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2년 계약을 맺었고 거의 중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가 원하는 수준이랑 16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1년에 160만 정도인가? 어쨌든 그때 구단하고 선수 간 이견 차가 컸는데 그렇죠. 그 중간 정도 맞춰준 건가요? 울마르크 선수도 컸었고 보통 이제 지금 중재가 들어간 부분 선수들은 다 이제 좀 이견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에프 선수도 2년 재계약이 됐어요. 저는 조금 한 180 정도의 1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160에 2년 해서 320인가? 거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팀 친화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근데 미에프 선수도 부상이 크기 때문에 뭐 지난주 언급드렸듯이 위험도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아방가르트랑 이럴 때 본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부상 회복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비수 더머트 선수도 계약을 했는데 저는 더머트 홀을 비롯한 토론토의 일부 수비 자원의 팬이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는 그렇게 팀 성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토론토 팬분들은 저랑 다른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시겠지만 네. 이런 선수들이 토론토 수비 안정감 이제 수비 안정감이 없는 거의 주범들이거든요. 근데 현상 유지를 택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썩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썩 이제 그 좋은 보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근데 뭐 더머트는 어쨌든 그렇게 캡도 많이 안 쓰고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토론토는 지금 공격수에 조금 덜어내고 수비진을 좀 더 크게 보강을 하는 것이 좀 미래를 위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 결국 보강된 자원도 브로디, 더머트 유지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비 안정감이 확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또 올해 토론토도 좀 걱정은 돼요. 좀 재미는 있고 우당탕탕 그냥 아주 화력 쫙 보여주고 뭐 그냥 화끈하게 이기고 이래서 보는 맛은 있는데 또 플레이오프 가면 실속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아직 시즌 시작이 안 됐고 전력 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토론토 사실 올해 영입 자원들도 그간의 약점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도 그게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상황 이렇게 또 살펴보고 가고요. 다음은 이현섭 기자님의 최애 팀 오타와 세너터스 이야기입니다. 브라운 선수랑 티어니 선수를 각각 재계약을 하면서 조금 이제 깊이 같은 부분을 이제 좀 좋게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티어니 선수는 오늘 이제 계약이 됐고 브라운 선수는 꽤 큰 금액의 3년 계약이 됐어요. 근데 브라운 선수가 이제 최근에 활약하는 걸 보면은 뭐 작년에 거의 오타와에서 제일 뛰어난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두클레어 뽑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전 두클레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그 토토렐라 감독이 이제 작년에 오타와에서 잘하긴 했지만 뭐 20골 이상 넣고 화끈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토토렐라 감독이 이놈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임이 있다라는 그거는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두클레어한테 굉장히 큰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두클레어가 다른 팀 가면은 그 정도 돈 이상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안 받아들인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타격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근데 브라운을 잡은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티어니도 지금 오타와가 센터진이 아직까지는 화이트 선수가 아직까지 NHL 1라인 이제 넘버원 센터 보기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서 티어니나 뭐 아니시모프나 이렇게 좀 뒤를 받침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자원들이 좀 채워지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티어니도 재계약한 거는 뭐 괜찮다고 보고 올해 결국 들어온 자원이 또 다도노프 선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캡이 좀 남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머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머리 데려와서 오타가 웬일이야 이렇게 해주면 저는 머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이 방송 거의 뭐 처음부터 쭉 이제 일관적으로 쭉 이제 말씀드리는 네. 부분은 제가 머리 칭찬한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뭐 약점만 지적해 주셨던 피츠버그 기억이 있습니다. 있을 때부터 심지어 전 2연패 할 때도 그렇게 머리 선수가 아주 뛰어나다. 진짜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본 뭐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죠. 그렇죠. 그거 뭐. 물론 머리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 존중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오타와 와서 확고한 넘버원 뭐 보여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오타가 좀 움직이는 건 있다라는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뭐 브라운, 티어니 그다음에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 그다음에 지킨 거
지켰다고 보는 게 맞죠. 재계약이니까. 네.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다도노프 선수 영입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캡도 적당하고 이 선수가 뭐 1라인에서 힘도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오타와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타와 세너터스의 팬으로서 또 팬심이 담겨진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과 암이 있군요. 마지막 한 팀 더 볼까요? 캘거리 플레임스인데요. 세 선수의 계약 소식이 있었군요. 자잘자잘한 계약이었어요. 이제 뭐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근데 네. 리보, 네스트로프, 시몬 이렇게 세 명을 이제 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네. 이제 리보 선수는 사실 밴쿠버에서 부상만 없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빠르고 득점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캡도 적은 데다가 하면은 뭐 3라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캘거리의 이런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네. 체스카에서 나온 이후에 네스테로프 선수 드디어 계약이 됐군요. 드디어 캘거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캘거리 엘레신 선수도 있고 자기둘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선수도 일부 있는데 네스테로프 선수가 이런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올해 어쨌든 브로디 선수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브로디 정도의 이제 존재감은 못 보여주지만 6번째, 7번째 수비 그 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스테로프가 이제 체스카에서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이제 이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미니크 시몬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도 스피드, 득점력 이런 부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츠버그 때부터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캘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또 요약을 드리면 돈을 쓸 때는 쓰는데 안 쓸 때는 안 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쓴 영입보다 저는 돈을 안 쓴 영입들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쓴 영입들이라고 하면 테너브나 이제 마르크 스트램, 밴쿠버에서 주축으로 할 때 이 선수들인데 그 두 선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돈을 많이 준 느낌이 있었다. 과하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1년 계약에 거의 70만 달러 3명 딱딱딱 잡았기 때문에 전혀 캡에 부담이 없는데 이 선수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가성비가 팀, 좋을 것이다. 그렇죠. 네. 팀 내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줄 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캘거리 지난주 영입 3명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몇 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저지 소개해야죠. 이 빨강색 저지 어떤 건가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누구 거죠? 이거를 사실 28번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톨친스키를 하느냐 쇼민을 하느냐 요 두 고민에서 굉장히 번뇌를 하다가 네. 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쇼민을 선택을 했는데 왜 잘못 선택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쇼민이 캐롤라인에서 한 2시즌 정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네. 근데 쇼민은 그래도 캐피털스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 망설였던 이유가 톨친스키를 했을 때 톨친스키가 너무 NHL에서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옷을 NHL 이제 캐롤라이나 소속으로 몇 경기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까 아니면 그냥 안전빵 쇼민 할까 하다가 쇼민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틀렸다. 후회가 톨친스키 된다.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번호도 똑같기 때문에 네. 마음 바뀌면은 또 톨친스키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쇼민이나 톨친스키 두 선수 다 현재는 KHL에서 예.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비티아지에서 이제 네. 뛰고 있고 톨친스키 선수가 올해 진짜 잘하고 있어요. 체스카에서는 조금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뭐랄까 좀 잘 기용되는 경기는 잘 기용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용이 안 되는 경기도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니키틴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뭐 하틀리 감독은 1라인에서 톨친스키 거의 항상 고정으로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 톨친스키 세카치인가요? 이렇게 이제 1라인 네. 거의 뭐 변화 없는 이렇게 1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톨친스키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쇼민, 톨친스키 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부디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뭐 다들 뭐 뭔가- 쉬긴 쉬어야죠 그들도. 뭐 이번 주는 좀 없는 대로 하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KHL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HL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뉴스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세르게이 모자킨 선수의 대기록 달성 소식입니다. 개인 통산 900포인트를 달성했죠.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네. 900포인트. 사실 올해 시즌 시작부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9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 동안 경기를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이도 나이인데 부상으로 경기까지 못 나왔다. 이게 지금 900포인트 되겠네요. 1981년생 만 39살의 그렇습니다. 모자킨 선수니까 굉장한 노장이죠. 이제 한번 부상을 입으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네. 많이 걸릴 네. 수밖에. 나이가 좀 무섭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도 이제 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최근에는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라인업에 돌아왔고요. 예. 백 선수랑 이제 주로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괜찮았습니다. 이 라인은. 그래서 이제 토르페도전 지난 경기였죠. 예. 골 자신 진짜 어떻게 보면 대명사와 같은 그 골로 기록을 하면서 뭐 시원한 슬랩샷은 아니었지만은 날카로운 리스트샷, 굉장히 이제 빠른 릴리즈 또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자킨스러운 골을 넣으면서 900포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또 이 경기에 이제 백 선수 골에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2포인트 올리면서 901포인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KHL 통산 13시즌 만에 900포인트 대기록 달성이 되는데 경기 수 대비 확실히 훌륭하군요. 그렇죠. 네. 799경기에 407골, 494어시스트. 뭐 대단하죠. 예.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은 모자킨 선수가 KHL 통산 이제 KHL은 이제 하르티카이넨 선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들은 정규 시즌 플러스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다 합산 기록을 그냥 그렇죠. 통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이 900포인트는 정규 리그의 플레이오프 기록까지 합산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쪽 기준은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모자킨 선수가 KHL 통산 포인트 기록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초 900포인트 달성자는 모자킨 선수가 됐고요. 골 기록 뭐 어시스트 다 1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예. 근데 골 같은 경우에는 407골 2위가 누구냐?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입니다. 아크바르스 카자네. 예. 근데 284골이에요. 284골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일이군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 120골 넘게 차이가 123골 차이가 나죠.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자킨 선수가 당분간 깨지기 어렵다라고 봐야겠군요. 정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슬랩샷, 원타이머 슬랩샷 그리고 슈팅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딱 보여주는 407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시스트는 조만간 시파초프 선수가 깨지 않을까 싶어요. 디나모 모스크바의 바딤 시파초프 선수요. 지금 거의 한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60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460대예요. 어시스트 추가 페이스가 시파초프 선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역전이 될 것 같군요. 조만간 깨질 것 같지만 골은 당분간 지금 2위랑도 123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또 이게 더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은 KHL 이전에 러시아 수페르리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1부 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예. 여기까지 기록까지 다 합치면은 20시즌에 1118경기에 1118경기 544골 641어시스트입니다. 야, 뭐 그래도 경기당 1포인트 이상 그렇죠. 찍는군요. 예, 뭐 진짜 뭐 러시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NHL을 통해서 러시아 선수들을 많이 이제 접하시고 물론 이제 또 그쪽 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이 더 익숙해서 뭐 표도로프라든가 최근이면 뭐 오베치킨, 코발추크, 말킨 뭐 조금 더 앞으로 가도 뭐 코즐로프 뭐 이런 선수들 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그동안. 근데 모자킨 선수는 이제 북미 드래프트 지명 받았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콜럼버스의 지명을 받았었던데요. 2002년에 9라운드 263순위 콜럼버스 블루제킷의 지명을 받았었는데 NHL 진출은 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의지로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그러니까 갈 수 있었지만은 안 가. 그래서 일부 이제 분들이 말하기를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모자킨 선수가 아마 NHL 넘어왔으면 파나린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쨌든 재능 자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러시아 하키를 정말 대표하는 스타 선수 중에 한 명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러시아에서만 뛰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슷한 유형으로 뭐 자리포프 선수도 있고 코셰치킨 선수도 있고 이런 예. 지금 러시아 리그 뭐 재능은 좋지만 이제 러시아 리그에서만 주로 이제 뛴 이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모자킨 선수는 2018년에 OAR 때 한국에도 왔었어요. 아 맞아요.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그때도 왔었습니다. 네. 그 36살이었나요 그때? 근데 그 나이를 긋고 4라인에서 이었었습니다. 네. 뭐 거의 별로 못 나왔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모자킨 선수가 뭐 이럴 건 어쨌든 대부분 다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모자킨 선수보다 뛰어난 이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지금 KHL도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하키 전체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자킨 선수가 누적된 기록은 뭐 역대 탑이지만 현재 이제 현역 선수들을 쭉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모자킨 선수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중이고, 그렇죠. 예. 이 기량이 훨씬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예, 많죠. 예. 솔직히 지금은 리그 말씀드리면. 탑급 공격수는 아닌데, 예, 지금도 지금 탑급 공격수도 아니고. 근데 예. 이 기록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갈 가능성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뛰어난고 좀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 20년 동안 어쨌든 거의 KHL만 따지면 13시즌, 러시아로 따지면 20시즌 예. 동안 쌓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탑 티어 기량을 갖고 러시아에서만 20시즌, 뭐 13시즌 이렇게 뛸 선수는 없습니다. NHL 간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북미를 가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뛰어난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나와도,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린 선수들은 중간에 뛰다가 간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북미에서부터 발을 들인다거나 예. 최근엔 그런 케이스도 더 많고 지금은 뭐 냉전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북미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다 축구 선수가 나이가 42인가요? 만으로? 예. 그런데도 42. 뛰고 있는 걸 보면은 네. 모자킨 선수도 진짜 5년 더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1000포인트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00포인트가 다음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은퇴하기 뭐, 전에 1000포인트는 하고 은퇴하자. 예, 뭐 계산으로 따져도 30포인트 한 뭐 세너 시즌 하면은 그냥 뭐 1000포인트 되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런 부분 또 있기 때문에 또 요 기록은 모자킨 선수의 전체 포인트 1위 기록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세르게이 모우자킨 선수의 통산 900포인트 달성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모자킨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팀 합류 이후에 팀 성적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네. 그렇죠. 메탈루르크가 그 직전까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뭐 아방가르트 옴스크, 체스카 모스크바 이 강호들을 다 잡고 5연승을 달리면서 진짜 동부 컨퍼런스 이제 선두 등극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죠. 아크바르스가 눈앞이었죠. 그 시점에서 모자킨 선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합류 이후에 4경기에 1승이에요. 1승 3패.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넵테이미크 디지네캄스크,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이런 리그 최하위 팀들에게 졌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코로나 확진자도 몇 명 있었고, 예, 뭐 빠졌죠, 몇 명. 호흡기 감독도 빠지고, 뭐 이런 네.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뭐 전력 이탈한 선수들이 몇몇 있긴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죠. 딱 타이밍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안 좋았죠. 들어오자마자 팀은 정점 이 페이스에서 확 내려오는 지금 그런 근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거 들으면은 오해할 때 왜 모자킨이 살아있지? 이 생각,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굉장히 이제 특급 화력을 지닌 선수는 맞는데 그렇게 활동량 부분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는 약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최근의 성적 하락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는 복합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음 감독도 안 나왔고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프로로킨도 못 나왔고 2, 3라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페소넨 이런 선수도 못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선수들이 그죠? 최근 빠져 있었죠. 예, 예. 그런 것도 크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수비적인 역할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수비 잘하는 선수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지금 백 선수랑 같이 묶는데 공격에서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 라인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에서 이득이 되는 만큼 좀 수비에서는 손해가 있습니다. 모자키 같은 선수는. 네. 지금 그리고 나이도 바리바리 뛸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자킨 선수는 지금은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물론, 아예 진짜 1라인 윙으로 쓰면서 진짜 뭐 공격에만 전념하세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도로 지금 모자킨 선수가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1라인은 프로로킨이랑 카르포프 뭐 이런 선수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점점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뭐 근데 그죠, 뭐.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그냥 이 타이밍이 묘하다는 측면에서 그죠. 사실 또 지난 시즌 생각났어요. 저는. 코시아치킨 네. 선수랑 올키노라 선수도 지금 코로나로 빠져 있습니다. 네. 올리 원투펀치도 빠져 있다. 어쨌든 좀 운이 안 좋은데 뭔가 좀 왜 좀 독박 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수 빠지면서 모자킨이라도 들어온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힘이 되는 건 분명한데 공교롭게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시점부터 뭔가 지고 있다. 네. 거. 지금도 예 어제도 토르페도한테 졌나요? 졌죠. 예. 연장에서 또 네. 3대3에서 한번 세게 맞으면서 졌는데 최근 토르페도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좀 메탈루크가 네.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예. 좀 이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앞토모빌리스트 에카테린부르크가 그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잘 나갈 때 파벨 다축구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팀의 기세가 확 꺾였던 그 비슷하잖아요. 그 팀이 정점을 찍고 있는 타이밍에서 베테랑 빅네임 공격수가 들어와서 갑자기 팀 성적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더 잘 될 줄 지난 알았는데 시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의 좀 겹치죠 뭔가. 네. 메탈로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모자킨 선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위 판도 한번 보죠. 서부 컨퍼런스 순위 먼저 볼까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체스카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올해 올 걱정하는 거 아니다 하듯이. 올 시즌 또 깨닫는데 체스카 걱정은 진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뭐 시즌 초반에 막 우려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프리시즌에 경기력이 별로다. 네. 결국 아크바르스한테 개박전 치면서 출발이 별로 좋지 않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팀 전력이 세고 니키틴 체제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못하는 게임 한두 게임 있지. 쭉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오는 팀은 뭐 올라온다. 결국 독주 체제 나왔다라는 부분. 네. 1위 체스카 모스크바,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승점 7점 차입니다. 경기 수도 같은데 예. 좀 벌어져 있어요. 벌어졌죠. 네. 그리고 3위가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리인데 19경기에 29점. 2위 스카보다 3위 로코모티프가 승점이 높아요. 심지어 경기도 2경기 덜 했는데. 그놈의 체스카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보브로프 디비전 1위가 스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스카가 2위가 된 또 겁니다. KHL은 디비전 1위 팀들이 전체 그 컨퍼런스 1위, 2위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스카가 승점은 낮은데 2위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순위표상에서는 로코모티프가 과연 체스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2경기 덜 치른 가운데 5점 뒤져 있거든요. 요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력은 있어요. 어제도 그냥 로코모티프가 진짜 이기는 게임은 정말 쉽게 게임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 선수들이 수비력이 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올해 뭐 코르시코프 선수라든지 뭐 보강한 자원들도 쏠쏠히 활약을 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코르시코프, 뭐 페테르손 이런 선수들은 뭐
탑라인에서 해주고 그리고 수비에 마르첸코 들어오면서 수비지 무게가 강해지고 라피코프 이런 선수도 괜찮은 선수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중심도 잡힌 데다가 골텐딩이 또 파스칼 선수가 돌아왔죠. 예. 그런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서부의 1, 2, 3위 최상위권은 이렇고 근데 서부 컨퍼런스에 지금 재밌어진 게 서부 4위 디나모 민스크부터 9위 BTRC 모스크바 리전까지 이 플레이오프권에 지금 걸려있는 팀들인데요. 4위부터 9위까지 정말 촘촘해졌습니다. 3점 차.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이 정도로 이제 타이트하게 갈 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도 못했는데 굉장히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쭉쭉 올라갔다 내려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디나모 민스크가 사실은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여파 딱 겹치고 주축 선수들 빠진 시점부터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5연패입니다. 지금. 아하.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왔죠. 특히 외국인 선수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5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예, 5연패로 5경기에 승점 1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졌죠. 사실은 디나모 민스크도 앞서 말씀드린 그 3강에 발이라도 디밀 수 있는 위치 자체는 됐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5연패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 됐고요. 디나모 모스크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모 모스크바도 좀 일정한 균일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은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마련이 됐는데 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경기 이기면 또 한 경기는 이상하게 지고 이런 부분. 뭐 그 대표적인 애가 스파르타크 비타이전이었죠. 어제 BTRC전 어제 대패했습니다. 5대1로 대패를 하는 그런 또 스카도 잡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경기력이 일정치가 못해요. 디나모 모스크바는 사실 이게 예전부터 좀 많이 약점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괜찮은 경기는 갑자기 슈퍼 캐리 하면서 이기고 괜찮은데 이상한 경기는 그냥 고꾸라지는 이런 경기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예. 예전에 디나모 모스크바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디나모가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예. 부분. 근데 또 스파르타크가 아래쪽에 쳐져 있다가 후다체크 선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2주의 골리에도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파르타크가 결과적으로 조금씩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더 무서운 거고요. 스파르타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만 되면은 진짜 센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이 올해 문제가 뭐였냐면 수비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실점으로 다 연결이 되고 게임 터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수비력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후다체크까지 그 컨디션 찾으면서 베스팔로프 어쨌든 있거든요. 백업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이제 팀 전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스파르타크도 좀 무시하지 못할 만한 전력을 가진 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서부 싸움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부 9위까지 쳐져 있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최근 7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고 있고요. 4승 2연장패 1슈다우패. 4승 중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전 정규승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좀 서부 3위 팀이죠. 2번의 연장 승부. 비록 뭐 승점 1점씩에 그치긴 했지만 그렇죠. 저는 괜찮은 말씀드렸지만은 지는 판도 승점을 따고 지느냐 아니면 못 따고 지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파르타크가 어쨌든 좀 그런 경기를 찾아왔고 요즘에 파나린 선수가 스파르타크 경기를 많이 보러 가더라고요. 지난 스카전에도 보러 가서 이 시즌 마치고 그죠? 러시아로 돌아와서 지금 뭐 또 그 약혼한 그 여자친구가 네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드나로크스 감독이기 때문에 보러 왔더라고요.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의 약혼녀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감독인 올레그 즈나로쿠스 감독의 딸입니다. 딸. 예. 이런 인연이 사위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뭐 오프시즌도 같이 보내고 하는데 또 전 소속팀이 스카잖아요. 그래서 스카 경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는 경기를 직접 보러 왔더라고요. 네. 카메라에 한번 딱 잡히니까 막 팬들이 막 저 위에 있는데도 막 뭐 올려가지고 사인 받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뭐 슈퍼스타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부 컨퍼런스 순위 4위부터 9위까지가 혼돈에 빠졌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 순위 볼까요? 동부에서는 최근에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뭐 트락토르가 정말
이게 초반 반짝이 아닌데요? 예, 초반 반짝이 아니고 확실히 정말 유능한 감독은 팀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트락토르를 봐도 이제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티아 툴링 감독이 스카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전 그 트락토르의 그 모습이 그대로 딱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게다가 지금 화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1라인, 2라인, 작년 뭐 히카, 세들라크, 크랍초프 지금 뭐 열거만 해도 쭉쭉쭉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격진이 좀 좋아지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좀 공격진까지 한방 펀치력도 생긴 데다가 수비 운영 잘 되고 하니까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부 다크호스는 정말 트락토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최근 5경기 세베르스탈, 뭐 넵테이미크, 아무리 2연전 다 잡아내면서 승점을 좀 벌 수 있는 경기를 착실하게 다 잡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위권 팀들은 뭐 확실히 잡고 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크랍초프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다가 최근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1라인 윙어가 또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또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가 동부 컨퍼런스 현재 5위인데요. 선두권과도 2-3점 차에 불과합니다. 예.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트락토르입니다. 동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이 정말 촘촘합니다. 1위부터 한 8위, 1위부터 한 6위 정도까지 예. 그냥 6위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까지 예. 뭐 언제든 촘촘하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토르페도 리즈니 노브그로드 리전 토르페도도 최근 꽤 승점 추가가 되고 있어요. 드디어 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토르페도가. 그동안 참 많이 부진했는데 동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사실은 서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정말 강호들을 연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 많이 벌었습니다. 네. 지금 5경기에서 4경기 동안 지난 5경기 중에서 4경기를 멜리추크 선수가 나왔는데 골리.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이브 성공률이 높은 게임도 있었고 좀 뭐 18세이브 실점하긴 했지만 세이브 성공률이 좀 낮지만 평균 실점은 낮은 경기들.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전 골리가 해줘야 할 그런 덕목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티오미로프 선수가 올 시즌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진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멜리추크 선수 그래서 긴급 수혈을 했어요. 세너제이에서 그 임대를 해오면서 그런데 뭐 지금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세너제이 쪽 소속돼 있던 체오비치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임대로 이 선수도. 근데 지난 경기 2포인트 활약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페로프 선수라든지 바라나코프 선수 좀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원도 들어온 데다가 최근 이제 토르페도 좀 득점원들을 보면은 보조 자원들 득점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뭐 결승골 경기도 한두 경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 자원도 확실하게 있고 팀은 어쨌든 탑6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토르페도가 예전부터 힘 그대로 있는데 골문도 안정화가 됐고 하면은 토르페도가 조금은 분위기를 쇄신할 이제 그런 계기 자체는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트락토르와 토르페도의 상승세 동부 컨퍼런스 순위에서 또 눈여겨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정리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키르트 헬싱키가 또 경기 일정이 중단이 됐네요. 이번엔 진짜 확진자가 나왔군요. 이번에는 진짜 확진자가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중단이 됐을 때는 10월 중순, 9월 중순이었죠. 그때는 이제 넵테이미크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기를 했으니까 14일 격리를 하라라는 이제 접촉을 했으니 그런 핀란드 당국의 명령이 있었고 그게 이제 KHL이랑 협의를 통해서 좀 줄여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한번 격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케르트는. 근데 이번에는 팀에서 확진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 주에 2경기 일정은 다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제 좀 압토랑 경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하지 이랬는데 맞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정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중단이 될지에 대한 발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녹음을 드린 시점에는. 현재 나와 있는 일정상으로는 10월 31일부터는 요케리트가 경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도 취소가 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에요. 취소가 될 가능성은 사실 충분하죠. 왜냐하면은 앞선 전례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 격리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확진자가 나왔는데
과연 당국에서 격리 명령을 하지 않을까라는 요런 변수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결이 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요키레이트 헬싱키가 현재 서부 5위에 랭크돼 있는데 이미 다른 팀들보다 한 서너 경기 덜 치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2경기 취소돼 있고 경기 수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네요. 예, 또 네.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팀의 주축 자원들이 지금 임대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레토넨, 톨바넨 이런 선수들이죠. NHL NHL 종치면 가야 돼요. 예, 이 선수들. 시즌 개막하면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캠프 시작되면 빨리 가야 되는. 예, 근데 NHL이 지금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타겟 데이트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날은 1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레토넨 선수를 되게 좀 좋아하게 되는데 예. 이 선수는 KHL급이 아닌 것 같다. 정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간을 또 날리게 됐단 말이에요. 네. 요키레이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경기를 더 써먹어야 되는데 뛰게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이런 또 암초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요키레이트 입장도 참 지금 상황이 굉장히 또 머리가 아파질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 판도에서 또 중요한 팀이 요키레이트 헬싱키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일정이 중단되면서 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군요. KHL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뉴스 또 순위 판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KHL은 뭐 정규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뉴스는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리알라 컵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아, 또 시작이 하는군요. 예, 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그건 문제 없이 어쨌든 뭐 KHL도 지금 뭐 유럽 리그가 좀 중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해받는 리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뭐 리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리알라 컵 그대로 하는 거 같고. 유럽 근데 최강 팀들이 모이는 카리알라 컵. 올해 카리알라 컵은 언더 20 대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시아 국가대표팀이나 핀란드, 스웨덴을 봤을 때는 언더 20 거의 팀이 명단이요. 예, 뭐 카리알라 컵 명단이라고 나왔는데 뭐 치나우프 있고 거의 다 러시아는 진짜 거의 언더 20 명단이었고 지금 스웨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핀란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카리알라 컵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주니어 대회 이런 거를 또 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탑 디비전은 어쨌든 한다는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IIHF에서 버블에서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대회를 하기엔 또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뭐 자욱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는 조금 컨셉이 다른 카리알라 컵 대회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어인터넷 247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국내 대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비어인터넷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힘찬 PD와 함께 국내 대회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지난 10월 11일에 시작됐고요. 바로 어제 대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양한라와 대명킬러웨일즈, 하이원, 국내 실업 3팀이 참가를 해서 홈앤드 어웨이로 팀당 4경기씩 치른 대회였고요. 첫 주에 안양에서 2경기, 두 번째 주에 목동에서 2경기,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어제 끝난 고양 2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에서 있었던 2경기 리뷰를 하고 이번 대회 총정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 하이원 대 안양한라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고양에서 펼쳐진 경기 1피리어드 스코어 0대 0이었습니다. 2피리어드에 갈렸는데 2피리어드 중반에 문국환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됐고요.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이현승 선수의 골로 한라가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한라가 3피리어드 초반에도 이돈구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3대 0까지 달아났는데 하이원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신상윤, 조지현 선수의 연속골이 터졌고요. 스코어 3대 2 한 골 차까지 하이원이 추격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1분 10초 뒤에 한라가 신상우 선수의 골로 하이원을 따돌렸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4대2 안양 한라가 승리하면서 이번 대회 4전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유효 슈팅 수 보니까 44대18 안양 한라가 앞섰고요.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또 나와서 16세이브 2실점 승리 기록했고 하이원은 이날 골리가 바뀌었습니다. 서종현 선수가 나와서 40세이브 4실점 패전이 기록됐군요. 만 20살의 서종현 선수가 이날 실업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안양 한라의 이현승 선수가 이날 1골 1도움 기록을 했는데 앞서 댓글에서도 소개됐듯이 아주 멋진 골을 터뜨렸고요. 이번 대회 총 3골 3도움 6포인트 김형준 선수와 함께 안양 한라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린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안양 한라의 4대2 승리 경기였는데요. 하이원이 지난번 맞대결보다는 훨씬 더 준비도 잘 돼 있고 좋아진 전력으로 안양 한라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박규찬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선수들이 뭐 한 주 만에 기량이 급상승하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원래 그 가진 것들이 있으나 이게 표출이 잘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알을 깨고 조금씩 보여주는 단계가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3주차에 이르러서서 나타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젊은 혈기로 패기로 무장했던 하이원이 정신 무장이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라이브 중간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인터뷰 안에서도 선수들의 그런 목소리에서도 그런 뭔가 투지나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안양 한라의 그런 노련함에 저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안양 한라가 4전 전승 우승했는데 언급은 하이원이 더 많이 되는 뭐 그런 경기였네요. 네. 그래서 활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몸싸움 빈도도 많이 있었고 그 경기 전에 김태형 아나운서가 안현민 감독 만나봤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안양 한라를 대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안양 한라가 아무래도 인원 수가 적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더 거칠게 갈 거라는 내용이 그대로 더 경기에서도 많이 뛰겠다. 경기에서도 그래서 나왔었고. 안양 한라의 체력을 빼놓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안현민 감독이 경기 전에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기 내에서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라가 좀 다른 경기와 다르게 좀 미스도 좀 있었고요. 밸런스가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골 리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원 기세도 안 죽고 이게 또 많이 맞아본 만큼 맷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좀 점수차가 3골 이상 나게 되면은 더 점수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3피까지 갖고 이러면은 좀 오늘도 안 내나 보다. 이게 좀 패배 의식이 바뀌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투혼을 불사지르면서 젊은 혈기 그대로 경기를 이끌어 갔던 게 3대2까지 추격하는 그림까지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조지현 선수 이 피리어드 끝나고 인터뷰할 때 한 골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었죠. 그게 또 경기 내에서 본인이 또 직접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장면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재밌는 라인이 그려졌던 것 같고 한라는 신상훈 선수가 곧바로 그게 행운의 골이 안 터졌으면은 보니까 스케이트 이렇게 맞고 들어갔는데 비디오판도 끝에 비디오판도 골 인정이 골로 됐습니다. 인정이 됐죠.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은 또 뒤는 모를 뻔했죠. 뭐 저 행운의 득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강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달아나는구나. 이래서 안양 한라다 강팀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안양 한라의 그런 평소와 같이 노련한 모습들이 잘 녹아든 게임 속에서 하이원이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느꼈고요. 가장 이 게임의 주인공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4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원의 서정현 골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서정현의 발견이 가장 큰 이번 경기의 수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골리진들 뭐 황현호 골리도 있고 박경원 골리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에 이제 서정현 골리까지 어느 정도 국가대표로 넘볼 수 있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 한라 김영찬 선수랑 동기인가 1년 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김영찬 골리나 심현석 골리, 이창민 골리, 그동안 이번 대회 나오지 못했던 골리들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골리 포지션이 한 자리밖에 없다 보니까 그쵸. 출장기에 잡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서종현 선수가 네. 또 등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어제 경기 마치고 이민우 선수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면 킬러 웰즈의 이민우 선수요. 네. 이민우 선수가 이제 이날 경기를 중계로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날 경기 그리고 어제 경기 포함해서 루키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단점이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다 나왔다. 근데 네. 그 장점이 나타났던 경기가 이번 하이원 안양알라 게임이 아니었나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예, 루키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지나 투혼, 패기가 잘 녹아든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이원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현장에 오셨던 관중분들도 앞선 경기들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끝까지 집중해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 같고요. 역시 하이원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 예. 앞으로의 경기 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이원이 0대3으로 뒤지다가 이제 한 골차까지 추격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골 조지현 선수 골이 터진 직후에 안현민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글쎄요, 뭐 어떤 의도로 작전 타임을 불렀는지는 뭐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게 뭐 선수들 좀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잘 눌러주기 뭔가 좀 진정시키고 위함이겠죠? 다시 네. 좀 다잡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지 어쨌거나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남은 6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번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동점 이상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뭐 의도적인 어떤 작전 타임이 진행이 됐는데 1분 만에 골이 바로 나왔죠. 1분 만에 신상우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팀이고 역시 안양알라는 노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안현민 감독도 이런 그 안양알라의 추가골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어떤 경기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 타이밍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고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하이원 선수로서는 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 한 번의 이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느끼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하이원이 두 경기 연속 이틀 동안 치렀죠. 10월 26일 월요일에 하이원 대 대면 킬러 웨일즈 경기가 역시 고향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1피리어드까지 스코어 2대2로 맞섰던 양 팀이었는데요. 2피리어드부터 승부가 갈립니다. 2피리어드 시작 7분 만에 대명이 안정현 선수의 연속골, 여기에 이총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5대2로 달아났고요. 2피리어드 후반 들어서 하이원이 나성목 선수의 골로 한 걸음 추격이 됐는데 3피리어드 들어가서 대면 킬러 웨일즈가 4골을 더합니다. 하이원의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결국 대면 킬러 웨일즈가 9대4로 승리했고 이번 대회 2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 경기 유효 슈팅 수는 36대19 대면 킬러 웨일즈의 우세였고요. 대명은 이현승 선수가 이번 대회 두 번째로 출장했습니다. 15세이브 4실점 승리. 하이원도 서정현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나왔는데 27세이브 9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이총현 선수가 이날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3포인트 활약이었고요. 안정현 선수도 2골 3경기 연속골 기록했군요. 그리고 최시영 선수의 골이 터졌는데 대면 킬러 웨일즈 입단 3시즌 만에 최시영 선수 첫 골이었습니다. 최시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2015-16 시즌 안양알라 시절에 2016년 1월 31일에 하치노에에서 있었던 도그 프리블레이즈전 골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골을 기록했던 최시영 선수였습니다. 이날 특이사항은 하이원이 4골이나 넣었는데 모두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다는 점.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1, 2피리어드까지 재밌었거든요. 2피리어드에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던 이 경기. 감상평 들어볼까요? 예. 전날 그 좋았던 경기력과 분위기가 1피리어드까지 잘 이어갔던 하이원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먼저 득점해서 처음으로 이번 대회 처음으로 리드를 잡아보기도 했고, 근데 또 순식간에 역전을 당해보기도 했고, 다시 따라갔고, 예, 거기에서 다시 따라갔던 게 굉장히 어제 경기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파워플레이 찬스를 매번 살려냈던 것도 하이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 피리어드 때 이제 좀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이원의 안정현 선수, 김연겸 선수, 뭔가 힘과 스피드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타이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던 게 대명 입장으로는 가장 큰 소득이었고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계속 연속골로 이어지고 또 대명이 거기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바짝 조여졌던 게 그러면서 하이온을 더 흔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또 대량 득점을 뽑아낸 것도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거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플레이적으로도 체킹도 많이 나왔고 뭐 파이트도 나올 뻔했었고 그게 이렇게 경기 막판에 또 터졌고. 네. 근데 그게 뭐 서로 미워서 아니면은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모르겠어요. 좀 경기를 어느 정도 상대의 그런 감정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감정이 격해지면 흥분하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관을 터뜨리기 위해서 좀 수를 썼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둘 다 터졌고 둘 다 안 좋았다. 그런 결론이었었고. 이 스코어 차가 벌어지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제 이제 가장 자주 언급됐던 게 안정현 선수 언급 자주 했고, 박민규 선수 언급이 자주 됐었죠. 중계 때요. 그래서 어제 이민우 선수랑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뭐 중계 때도 주정 해설이 박민규 선수 보면은 그러니까 안정현 선수 루키 시절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민우 선수 똑같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정현 선수가 자기 입단 동기인데 입단 동기였는데, 박민규 선수가 안정현 루키 시절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정현 선수도 이제 처음에는 박민규 선수처럼 이렇게 막 저돌적이고 뭔가 당돌하고 이런 플레이들 그리고 좀 뭔가 튀는 행동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선수 생활을 거듭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뭔가 안정화되고 그 것들이 이제 기량으로 그리고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민규 선수도 더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은 안정현 선수처럼 또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워낙에 이제 재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조재영 해설도 이민우 안정현 선수랑 입단 동기고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또 스토리 라인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또 들었었고요. 뭐 그런 2피리어드 때 많이 흔들리는 하이원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3피리어드 때도 계속 나왔던 게 네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하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하이원 입장에서는 다음 대회를 좀 기대케 할 수 있는 뭐 파워플레이 골도 많이 나왔고 이번 대회 전 경기 무득점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은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이븐 스테렉스 때 뭐 수위적으로 미스 나는거나 뭐 아니면 뭐 좀 공간을 내준다거나 좀 한쪽으로 막 쏠려서 이현승 선수 꼴른 것처럼 이렇게 무주공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눈에 보이는 실수들이었으니까 다음 대회 때는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공격수들 활약이 눈에 띄었었죠. 이청현 선수나 전정훈 선수나 안정현 선수나 어제 뭐 정일중 선수나 강환희 선수도 득점을 기록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런 소득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소정현 골리 9실점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전날보다 이렇게 더 힘든 게임을 펼쳐냈지만 멘탈 잘 회복하면은 또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현 선수 어제 잠깐 통화 얘기했었는데 이현승 선수요. 이현승 골리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사실 좀 하면서 팀은 승리했지만 본인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했는데 이현승 골리도 이제 두 경기 펼쳐낸 거니까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좀 경기 수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를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또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 킬러벨즈가 또 9골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경기 최다골 타이기로 하이온을 상대로 또 한 번 기록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1피리어드까지 2대2. 하지만 2피리어드 이후에 이제 대명 쪽으로 쭉 기울었는데 2피리어드 막판이었죠. 대명이 파워플레이 5대3 파워플레이 기회도 잡았었는데 하이온이 버텼어요. 한 1분 30초 되는 걸 잘 버텼죠. 버텼는데 이제 3피리어드 시작해서 확 또 무너졌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대회를 쭉 6경기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건 안양에서의 2경기, 목동에서의 2경기, 그리고 고양에서의 2경기 이렇게 봤을 때 백투백 게임을 치르는 팀이 체력적으로 확실히 불리하다는 것이 입증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양 경기 결과도 그랬고 목동 경기 2번째 경기 결과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향이 같은 패턴의 일정으로 잡혀있는 11월 유한철배 대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백투백 게임을 하는 상대를 맞이하는 그 팀에게는 그 경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유한철배 대회 프리뷰를 하겠지만 대충 일정을 보니까 안양한라의 이 연승이 멈춰질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도 보이고, 그리고 하이원이 한번 첫 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 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투백 게임이라는 변수가 이번 그 새 장소에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무든 누구든 좀 빨리 팀 수가 늘어나서 좀 일정이 고르게 균등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하이원의 김병건 선수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김병건 선수 하면 저희 비하인더넷의 광성고 시절에도 출연도 하기도 했었던, 정말 광성고 시절에 대단했던 고교 무대를 평정하다시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실업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그 김병건 선수 특유의 어떤 센스? 그런 뭐 하키적인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번뜩이는 플레이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어서 김병건 선수 대학교 4학년 때 뭐 부상도 있었고 수술도 했다고 들었는데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뭐 옛날에 그 김상욱 선수 플레이 보면서 와 했던 뭐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을 이번 고양 2경기 김병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좀 잠시나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김병건이라든지 아까 서정현 선수 말씀 주셨고, 어떤 새로운 선수들의 새로운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뭐 저희가 뭐 뉴키즈 온 디 아이스라고 또 타이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랬던 기회가 됐던 대회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회 마무리를 할까요? 일단 우승팀 안양한라 4전 4승 승점 12점 완벽한 우승이었고요. 2위는 대명킬러 웨일즈 2승 2패 승점 6점, 3위 하이원 4전 전패 승점 0점, 승점 1점도 챙기진 못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우승팀에서 나오는데 안양한라의 황현호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 4경기 다 나와서 풀타임 소화했고 4승, 총 51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군요. 우수 선수상은 2위 팀에서 선정되는데 대명킬러 웨일즈의 김우영 선수가 받았고요. 미기상은 3위 팀에서 나오죠. 하이원의 한건희 선수, 김우영, 한건희 주장 두 선수가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상 대명킬러 웨일즈 이총현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4경기에서 6골 1도움 7포인트. 하이원전에서만 6골 1도움 7포인트를 쓸어 담아서 이번 대회 포인트상 거머쥐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자상, 우승팀 지도자가 수상합니다. 안양한라의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이 수상을 하면서 이번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이제 총평한 말씀 듣고 끝내죠. 어떠셨습니까? 네. 한라부터 하면은 한라는 뭐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한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네. 무슨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들 해답을 찾고 그걸 또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역시 한라는 한라다. 네. 그런 거를 많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고요. 예. 황현호 골리가 그동안의 2인자의 서름을 이겨내고 네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저는 거기와 더불어 이제 김영준 선수가 6포인트를 올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영준 선수한테 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골들도 많이 넣었어요. 중요한 골들을 대명전에서 꼬박꼬박 넣었었고, 뭔가 활기를 불어넣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원에서 오랜 동안 선수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라로 이적을 해서 선수생활 마지막을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불꽃을 태울 수 있다라는 게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또 눈길이 갔던 선수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맷달튼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진짜 포인트를 무수히 생산했던 여러 공격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 대회 한라는 황현우 선수, 네. 2인자의 서른 말씀해 네. 주셨는데 버텼고, 그리고 김영준, 네. 뭐 이현승, 네. 거기에 뭐 문국환, 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팀 내 최다 포인트 선수란 말이죠 이번 그렇죠. 대회는. 거기에 네. 뭐 디펜스도 보면은 조용건 선수 항상 언급되는데 막 고준 일, 힘든 일, 뭐 왜 체킹은 조용건만 당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예, 조용건 선수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던 게 또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리고 좀 스포트라이트가 좀 덜 비춰졌던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가치를 증명하는 게임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더 예, 뭐랄까 내 새끼는 아니지만 좀 뿌듯했다 이런 느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안양알라는 역시 강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면 킬러벨즈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야 워낙 예, 잘 준비를 하고 하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이제 대명의 변수는 이제 루키들의 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 루키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팀에 녹아들고 적응을 해서 자신만의 능력을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런 게 좀 관건이었는데 네. 예. 초반에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안양에서나 목동에서나.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도 하이원 선수들처럼 예, 경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자신의 좀 안정감을 되찾고 경기에서 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대회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감독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김범진 코치를 중심으로 해서 신소정 코치나 또 오광식 매니저까지 가세를 해서 예, 벤치에서도 좀 더 예, 안정감을 찾고 대회를 치러냈던 게 좀 예, 좋아 보였고요. 또 박계훈 선수가 예, 안양알라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안정감도 예, 좋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공격수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 우수 선수상을 만약에 팀에서 김우영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전정우 선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네. 예, 뭔가 전체적으로 게임을 조율하고 뭔가 플레이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예, 골클립 올리면서 예, 파워플레이 치트키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네. 네. 이총현 선수의 이청현 골. 전정우 예, 요 합적 듀오가 굉장히 이번 대회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명이 이번에 하이원전은 2경기 이겼고 한라전은 2경기 다 졌는데 뭐 다음 대회 좀 비벼봐야죠. 예, 우승에. 네. 도전을 또 강하게 하겠죠. 네. 한라에게. 다음 하이원 한 말씀 주시죠. 네. 매주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성장 스토리가 좀 흥미로워서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예, 그런 스토리라인 좋잖아요. 예.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예, 자신들의 능력을 깨우치고 뭔가 각성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게 그게 또 예,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나는 스토리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매주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네 이런 걸 또 발견할 수 있는 재미들도 있었고요. 예. 첫 주차에 뭐 이한백 골리나 나승목 선수도 있었고 뭐 두 번째 주에 김동우 선수 골도 예, 인상적이었고요. 예, 세 번째 고향에서는 뭐 서정원 골리의 발견, 그다음에 뭐 김병건 선수라든가 조지현 선수라든가 신상윤 선수 득점 장면들을 보면서 예. 또 아직 언급되지 않은 또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는 선수들이 하이원에 줄비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대회는 또 어떤 선수들이 또 나와서 또 활약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안현민 감독, 김동환 플레잉 코치도 예. 데뷔 무대잖아요. 지도자로서. 예. 예. 그런 지도 데뷔 무대에서 처음에 이제 키아 라운지 때 이번 대회 임하는 각오로서 예. 게임을 지더라도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다. 예,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각오를 다졌었는데 그게 경기들을 거듭하면서 표출되고 있어서 예, 감독님 스스로도 그 멘트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보기 좋았던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이원 11월 대회 때는 또 성장한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각 팀은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11월 15일부터 네.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가 시작됩니다. 이 대회 역시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대회가 될 테고 참가팀 똑같고요. 네. 포맷도 똑같습니다. 홈앤더 어웨이로 각 팀당 4경기씩. 장소 순서만 바뀌었군요. 이번에는 이제 유한철배 대회는 안양, 고양, 목동 순으로 갑니다. 일요일, 월요일 오후 2시는 똑같네요. 그러네요. 일요일 경기, 월요일 경기, 오후 2시 경기라는 점. 네. 네, 다 똑같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몇 가지 좀 변수가 나타났다고요? 네. 일단은 어제 중등부 대회가 이제 그 실업부 대회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중단됐던 중등부 대회가 재개가 됐었는데요. 예. 어제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유인즉슨 그 중학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확진자 판정이 나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판정 나오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 대회가 중단이 됐고요. 예. 예, 이후 경기 어떻게 재개될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 검사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들어왔던 심판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이나 뭐 다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일반부 대회도 영향이 끼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2주 넘게 예, 준비 기간, 재정비 기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좀 더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대회에 치르는데 좀 부담이 덜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확진자가 막 늘었다 하잖아요. 1단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하루에 100명 안팎이 유지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번에 중간에 이제 유관중으로 바뀌면서 관중 이제 팬분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무관중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은 팬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협회나 구단 SNS나 홈페이지를 꾸준히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유관중이 유지될 것인지 뭐 네. 확대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네. 그래서 저희도 소식이 들어온 대로 같이 공유를 할 텐데 예. 뭐 불편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체크는 좀 예. 수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양알라가 지금 플레이어 선수가 많이 부족하고 부상 선수도 있다 보니까 예. 잘못하면 11월 대회는 또 14명의 플레이어로 예. 경기를 치러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대학 졸업 예정자 선수들이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도 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합류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만 예. 근데 또 대명처럼 루키 선수들이 합류했을 때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적응하고 또 경기들을 펼쳐내고 또 다른 라인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변수들도 좀 고려를 팬분들 입장에서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선수들이 또 팀에 새롭게 들어올 것인지 뭐 예년을 보면 아시아리그 시즌 때 보면 11월, 12월 이때 좀 이제 추가 선수 들어오고 그랬죠. 대졸 예정자들이. 네. 근데 이게 아시아리그는 이제 국내 주관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예. 국제 대회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규정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학 졸업 예정자여도 예, 아시아리그 구단에 입단을 해서 이렇게 아시아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고 했는데 이게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선수 등록이 이중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완료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졸업 완료가 되거나 자퇴하거나. 그래서 이제 정일중 선수가 자퇴하고 예, 대명 입단한 거였죠. 예.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변동이 생길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11월 유한철배 대회에 좀 몇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 살펴보고 갑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 회에 온더스포츠 8주년 기념 제작 마스크를 관중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좀 받아가셨나요? 아니 뭐 많이 오시지 않으셨네요. 저희가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이 많이 안 오셨구나 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SNS에 제가 늦게 올리기도 했고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11월 대회도 가져갈 거니까요. 네. 예. 경기 끝나고 여유 되시면은 잠깐 들리셔서 뭐 저는 아마 정신 없게 막 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저도 정신 없어요.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나마 김태우 아나운서가 덜
바쁠 거니까 예, 뭐 저든 김태범 아나운서든 통해서 한 분당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인터미션 때 오셔도 되고요. 인터미션 때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관계자분들 막 뒤에서 막 툭툭 치면서 인사하고 저는 하시는데 오히려 인터미션 때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요? 경기 끝난 직후에는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저는 바쁘고. 중간에는 뭐 광고 내보내야 되고 그 사이에 뭐 기록 정리해야 되고 다음 하이라이트 준비해야 뭐 되고 그렇긴 이러다 하죠. 보니까 네.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는 김태범 아나운서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11월 유한철배 네. 대회에서도 현장에서 마스크를 드립니다. 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네. 예, 기념으로. 그렇다고 좀 여유 있게 늦게 오시면은 예, 다 떨어져서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오시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철배 대회도 저희 온더스포츠가 다 6경기 전 경기 다 생중계를 할 거니까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또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중 경기가 진행된다면 또 직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47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다음 녹음 일정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또 없는 관계로. 네, NHL도 없고 국내 대회도 잠깐 네. 휴식기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언제 뭐 11월 초가 될 것 같긴 하죠. 일단 네. 네. 한번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쉴 땐 오래 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쉴 땐 또 네. 쉬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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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쉬고 다시 복귀하긴 쉬어봤자 했지만 뭐 일주 쉬는 거 아닌가 싶긴 뭐 한데. 그렇긴 하죠. 네. 네. 247회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으니까 네, 그 창구를 통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